내 이름은 박순옥, 올해 78세다. 채 10시간도 남지 않아 심장 우회수를 받게 된다. 의사들은 이런 수술이 이미 보편화되었고 성공률도 높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정확히 어디가 막힌 건지는 알 수 없었으나 내내 숨통이 트이지 않는 기분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짐은 이미 다 챙겨두었다. 신분증, 입원 카드, 보온 내복, 심지어 작은 핸드크림까지 챙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깜빡했다. 바로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옥패였다. 그는 살아생전 늘 이 옥이 생명과 같으니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했다. 수십 년간 나는 그 말을 믿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나이가 되니 운명이라는 두 글자가 더 이상 허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이미 택시에 타고 있었다. 기사님이 고가도로로 막 들어섰을 때 나는 문득 옥패가 아직 집 침대 머리맡 서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기사님이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할머니, 벌써 자정인데 제가 추가 요금 더 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심야의 도시는 나처럼 떠들썩하지 않았다. 길가의 가로등은 차갑게 빛나고 상점들의 셔터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도 모두 바쁘지 않았다. 나는 뒷좌석에 기대어 가슴을 만져보았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못할까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합리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해가. 집 문 앞에 도착해서 나는 기사님에게 길가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인적이 끊겼고 우리 동 건물에서는 우리 집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새벽인데 왜 불이 켜져 있지? 더 이상한 것은 마당에 차 3대가 서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 이준영의 검은색 가시비 외에 다른 2대는 모르는 차였다. 딱 봐도 이웃차가 아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늦추고 거실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불빛은 환했다. 식탁 위에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다. 아들은 셔츠 차림으로 술을 따르고 있었고 며느리 김혜미는 그의 옆에 앉아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며 음식을 덜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딸 이수진까지 와 있었다는 점이었다. 싱가포르로 시집간 후 평소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아이인데 오늘 이곳에 있다니.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니. 준영아, 우리 집 기둥, 건배. 김혜민이 술잔을 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영이 웃으며 손에 든 술잔을 흔들었다. 내일 아침 8시 수술은 이미 다 잡아놨어. 할머니 이번엔 틀림없이 수술대에서 죽을 거야. 그게 가장 깔끔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 김혜민이 술을 마시면서 말했다. 재산이 손에 들어와야 실감 나는 거지. 내 심장은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비틀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뭐라고? 재산이 손에 들어와? 집은 이미 준현이 앞으로 명의 변경 다 해놨어. 은행 계좌도 우리가 다 확인했고 엄마 명의로 된 아파트 2채랑 정기 예금 통장 5개만 처리하면 다 우리 거야. 나는 벽을 짚었다. 긴장한 탓에 손가락이 떨렸다. 결국 그때 그들이 내게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자고 했던 것이 그때부터 나를 속이려던 속셈이었구나. 이수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질질 끄는 것보다. 나는 갑자기 내가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식탁에서 논의되는 어떤 자산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조금의 불안감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계산이 끝난 뒤에 홀가분함과 축하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솟구쳐 오르는 울음을 억누르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조용히 창틀 틈새로 밀어넣었다.
마취과 의사는 우리 편이지? 김혜민이 안심하라는 듯 물었다. 이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병원 사람이야. 서류 절차도 깔끔하게 다 해놨고. 엄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봐. 그거 잘 됐네. 김혜민이 술잔을 들었다. 준영이가 우리 집 기둥이지. 그들은 웃었고 식탁 위에는 술잔이 오갔다. 나는 창밖에 선 채 바람 속에 너무 오래 서 있던 낯선 사람 같았다. 내가 어떻게 택시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사님은 좌석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할머니, 물건 다 찾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손짓만 했다. 택시는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가지 않고 기사님에게 한강변 도로를 몇 바퀴 돌자고 했다. 반쯤 열린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와 뒷목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뒷좌석에 말없이 앉아 두 손으로 낡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온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 못처럼 박히고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수술은 다 잡아놨어. 할머니 이번엔 틀림없이 죽을 거야. 집은 명의 변경 다 했고 예금도 다 확인했고 수술대에서 죽는 게 가장 깔끔해.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그 여름날이 떠올랐다. 그때 이준영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나와 그의 아버지는 모든 저축을 털어 학비를 대주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남편은 원래 지붕 수리할 돈을 남겨두려 했지만 나는 아이 교육이 우선이라고 고집했다. 쟤는 우리 집 외아들이야. 평생 효도까진 바라지 않아도 제 앞가림만 잘하면 됐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돈을 식탁 위에 놓았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나중에 그는 병원에 들어가 1년 만에 주임 과장 부팀장이 되었다.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큰 병원 의사예요 라고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그는 부동산 등기부와 은행 통장을 모두 내게 맡기며 직접 관리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았다. 게다가 준영이는 의사이고 꼼꼼하니까. 그래서 나는 모두 그에게 맡겼다. 네 아빠 말이 맞아. 너는 우리 집 외아들이니 나중에 집이랑 돈도 다 네 것이 될 거야. 나는 그때 정말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건 내 손으로 늑대 입에 열쇠를 넣어준 것과 다름없었다. 택시는 한강공원에 멈춰 섰다. 나는 기사님에게 한쪽에 기다려달라고 하고 혼자 천천히 난간 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새벽 1시 반 강물은 검게 빛났고 다리 위의 가로등은 멀리 이어진 진주 목걸이 같았다. 나는 멀리 강물을 바라보다 문득 멍해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 병을 앓은 후 행동이 느려졌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을 때부터일까? 아니면 그저 그들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서일까? 나는 다시 녹음을 확대하여 가슴 아픈 말을 끝까지 들었다. 김혜민의 목소리에는 그런 우쭐거리는 확신이 묻어 있었다. 벌써 70대인데 얼마나 더 살겠어? 그때 되면 다 골칫덩어리지. 이번엔 우리 병원 사람을 마취과 의사로 쓸 거니까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면 돼. 이준영은 대답 없이 가볍게 웃기만 했다.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녀는 애교 부리듯 말했다. 당신도 엄마가 오래 못 살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마음이 편하지.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내로 이사가서 집 팔면 부자가 될 텐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질질 끄는 것보다. 이 말은 이수진이 한 말이었다.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다. 어릴 때부터 나를 졸졸 따랐고 밤에 악몽을 꾸면 꼭 나에게 안겨야만 잠들 수 있었던 내 딸이
지금은 만찬 자리에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비난도 만류도 아니었다. 그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주저앉아 무릎을 짚었다. 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았다. 그녀가 싱가포르로 시집간 후 우리는 확실히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처음 2년 동안은 영상통화도 했지만 나중에는 바빠서 음성 메시지도 답장하지 않았다. 작년 설날에는 내가 설 선물을 보냈는데 그녀는 세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다시는 보내지 마라는 한마디만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식탁의 다른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 나는 차로 돌아왔다. 기사님이 춥지 않냐고 히터를 켜줄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내내 아무 말 없이 창밖만 응시했다. 창밖은 불빛으로 환했고 건물들은 수많은 닫힌 상자 같았다. 각 상자 안에는 아마도 나 같은 사람이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한때 어머니였고 중심이었고 가족의 기둥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정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텅 비어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낡은 집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먼지와 위장이 사라진 것처럼 나는 원래 죽기 전까지 그 모든 말을 숨기고 품위 있게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들은 내 목숨을 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당직 간호사는 컴퓨터 앞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오페를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은 한때 당신 성격이 너무 물러서 나중에 아들이 혹시라도 당신을 괴롭히면 강하게 나가야 해라고 말했었다. 그때 나는 그가 너무 걱정이 많다고 웃으며 우리 아들은 가장 효자라고 말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쩌면 다행히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쩌면 나는 연락처를 뒤져 7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았다. 최병준. 남편의 예전이었다. 나중에 판사가 되었고 은퇴 후에는 지역 법률 구조 활동을 하며 많은 가정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 나는 몇 초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저쪽에서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익숙한 목소리였다. 최병준 씨, 접니다. 박순옥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당황한 듯했다. 박 여사?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 제 명의의 집을 이미 가로챘는지 보험이랑 예금 통장 몇 개도 다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저쪽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진정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줘. 서울중앙병원 입원실요. 수술은 오늘 아침 8시에 잡혀 있어요. 30분 안에 갈게.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안정되었다. 원래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으면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었다. 나는 예전에는 그들이 나를 의심한다고 생각할까봐, 감정이 상할까봐, 늙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봐 늘 두려워했다. 이제는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니 오히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한 발 내딛고 한 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뒤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들이 등을 밀어버린다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정말로 떨어져 죽는 것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어이없이 죽고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을 그 늑대 같은 인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새벽 4시 찻집의 셔터문이 막 반쯤 열렸을 때 최병준은 사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머리는 염색하지 않은 듯 하얗게 세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앉으면서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난 각 여사가 영원히 날 찾지 않을 줄 알았어. 나도 그럴 줄 알았죠.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네 녹음을 재생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었고 미간은 점점 더 깊이 찌푸려졌다. 이건 단순한 재산 강탈이 아니야. 살인 모의야. 하예요. 서둘러야 해요. 그들은 이미 시작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이에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긴급재산 동결 위임장이고 이건 신탁회사 임시위탁 계약서야. 여기에 서명하면 박 여사념이 아파트 2채, 정기 예금 4개, 그리고 사회보장 계좌가 일시적으로 잠길 거야. 누구든 손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 나는 서류를 뒤적였다. 얇은 종이 위의 글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전문 용어를 보면 졸음이 쏟아졌겠지만 지금은 글자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최병준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나는 그를 응시했다. 지금 내가 누굴 믿을 수 있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직 당신 자신을 믿을 수 있어. 아직 걸을 수 있고 똑똑히 볼 수 있고 당신의 마지막 길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수 있어. 송우진은 내가 몇 년 전 후원했던 후배였다. 그때 그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내로 발령받아 왔다고 했다. 나는 최병준에게 전화한 후 곧바로 그를 찾아갔다. 그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머리는 수술실에서 막 나온 것처럼 젖어 있었다. 사모님. 그는 늘 나를 그렇게 불렀다. 잘 오셨어요.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했다. 내 수술, 당신이 담당자를 바꿔줘. 환자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마취과 의사가 손을 쓰면 흔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바꿀 수 있을까? 원장님께 임시팀으로 요청해 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착할 겁니다. 제가 전 과정을 감독할게요.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들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제 사람들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번 해보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검은색 단추가 하나 들어있었다. 이건 녹음 장치입니다. 고화질, 노광 모음이죠. 이미 배터리와 메모리를 쉽시간 녹음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환자복 안감에 꿰매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자를 건네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그에게 물었다. 바보처럼 아픈 척하세요. 최대한 진짜처럼 연기하면 그들이 안심하고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5시 50분.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당직 간호사는 프론트에서 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 옥패를 다시 목에 걸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얇은 환자복을 입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단추를 오른쪽 안감에 꿰매었다. 나는 천천히 꿰매면서 생각했다. 평생 나는 모든 것을 두려워했다. 남편이 떠날까봐, 아들이 반항할까봐, 이웃들이 수군거릴까봐, 늙고 병들까봐, 혼자 감기를 걸을까봐. 하지만 오늘은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6시 반. 간호사가 문을 두드려 수술 전 준비를 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씻었다. 수술복, 확인서, 주사, 장비 하나하나가 연결되었다. 나는 순종적인 환자처럼 협조했다. 저항도, 불안감도, 군더더기 말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내가 멍청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그들의 익숙한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나를 묶어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증명하러 가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죽음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시던 해 혼자 장례식과 빚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들 몰래 컴퓨터를 배우고 가계부를 정리했던 사람이다. 7시 58분 수술용 침대가 병실 밖으로 나왔다. 간호사가 내 침대를 끌고 수술실로 향했다.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환자복 안쪽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 단추에 닿자 딸깍 소리가 나며 녹음이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내가 조용히 죽기를 원했지?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용히 들어줄게.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빛나며 시면으로 통하는 터널 같았다. 침대는 고요 속에서 미끄러져 갔다. 나는 천장에 형광등을 올려다보았다. 귓가에는 울음소리도 유언을 남기는 당부도 없었다. 오직 간호사의 신발 바닥이 닿는 마찰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박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젊은 남자 간호사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아무런 이상도 감지되지 않았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내 손끝에 녹음 중인 단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다.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빛이 갑자기 강렬해졌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수술대에 안치되었고 주변에서는 바쁜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혈압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내 코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아무것도 안 드셨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리되었습니다. 규정대로 진행하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노인 환자분 심장병이니 사고 없게 조심하세요. 나는 이 목소리가 송우진이 보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깨끗하고 침착했다. 내 자식들 같지 않았다. 나는 몸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 자신을 완전히 이 수술대에 맡겼다. 수술 준비 단계는 보통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마취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가볍게만 진정시키고 너무 빨리 깨어나지 않게 하세요.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저 할머니 며칠 전 서명할 때 얼마나 또렷하게 하던지. 물건도 못 알아보는 사람 같지 않았어. 저거 마음이 여린 거지. 진짜 멍청한 게 아니야. 목소리들이 내 귓가에 모기처럼 떠다녔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준영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많은 돈을 물려받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 저 할머니가 저 돈을 다 가지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할머니 심장 우회술 같은 건 한 달에 몇 개나 해. 진짜 심장마비라고 하면 아무도 조사 안 할 거야. 재산은 이미 변호사 쪽으로 다 넘어갔지. 어젯밤에 다 처리했어. 서류에 본인 서명도 받았고 원본도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 나는 거의 눈을 뜨고 이를 악물고 말할 뻔했지만 참아냈다. 들키면 안 된다. 마취가 시작되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지만 정신은 한 줄기 또렷함을 유지했다. 마치 온몸이 물속에 잠긴 듯 소리도 물을 통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정말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어? 김혜민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내가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이준영이었다. 집, 예금,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 비밀번호까지 다 너한테 맡겼어? 엄마가 최근 몇 년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내가 매번 다 도와줬으니 이미 익숙해졌어. 정말 엄마가 깨어나서 화낼까봐 두렵지 않아. 엄마가 수술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지.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수술칼보다 더 차가웠다. 그 후의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마치 긴 꿈속에서 부유하는 듯했다. 배가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 심장이 텅 비었다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 기억났다. 심전도 모니터가 귓가에 삐삐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송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해술 완료. 혈류 정상. 이 글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처럼 내 마음속 고인물의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내 품이 있는 죽음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무 빨리 깨어나면
그들이 의심할까봐. 그래서 한동안 더 연기하기로 했다. 수술 후 내가 눈을 뜬 시간은 정상 환자보다 무려 6시간이나 늦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이준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랬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으로는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엄마, 절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그는 깜짝 놀라더니 눈빛에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저 준영이에요. 엄마 아들이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당황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너 어릴 때 자주 넘어졌지? 그는 스물스물 지었다. 엄마, 저 40대인데 아직도 넘어져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지만 빠르게 감추었다. 수술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의사들은 회복이 좋다고 했고 심지어 내가 다른 환자들보다 정신력이 좋다고 칭찬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멀쩡해 보이면 안 되었다. 이제 내가 연기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호의 간호사가 회진을 왔다. 그녀가 돌아서는 틈을 타 나는 베개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송우진이 보내준 것으로 보통 열쇠보다도 작고 배터리가 사흘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 머리맡 서랍 밑에 붙이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서랍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이 병실은 원래 1인실이었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작은 것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조용히 바보인 척하며 모든 말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과연 오후에 그들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이준영과 김혜민 둘뿐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들의 얼굴은 변했다. 절차를 서둘러야 해. 김혜민이 첫 마디를 꺼냈다. 당신 스스로 상태가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럼 바로 정신위임장 신청해. 급할 거 없어. 이준영이 앉았다. 신탁 서류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법원에 심사 기간이 있대.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명의의 집 2채 중 한 채는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고 월세는 엄마 계좌로 들어와서 우리가 못 찾아. 엄마가 좀 회복되면 대리 위임장에 서명하게 해서 명목상으로는 내가 자산을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거지. 그래야 근본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 김혜민이 콧방귀를 뀌었다. 좀 회복된다고? 엄마가 회복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이준영은 대꾸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당신은 왜 늘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야? 적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미 이수진 쪽에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저녁 무렵 이수진의 메시지가 정말로 왔다. 그녀는 전화하지 않고 서류 사진 한 장을 보냈다. 제목은 싱가포르 신전 은행 공동 계좌 변경 신청. 나는 그 스크린샷을 응시했다. 그녀는 밑에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엄마, 지금 엄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나중에 번거롭지 않아요. 나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세 글자를 응시하다가 문득 웃었다. 그녀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정도의 예의조차 가장하지 않았다. 나는 병실 침대에 앉아 서류를 출력했다. 병원 1층에 인쇄 서비스가 있었다. 나는 송우진의 이름으로 다음 날 오전에 한부를 예약했다. 다음 날 오전 김혜민이 이준영과 함께 왔다. 엄마, 수진이 말대로 지금 계좌를 잘 정리해둬야 나중에 우리 셋도 편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박순옥 세 글자를 썼다. 글씨는 약간 빗돌고 떨려서 정말로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쓴 것처럼 보였다. 서명 후 나는 김혜민을 올려다보았다. 나 예전에도 이런 거 많이 서명했었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잊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너희들이 내가 서명했다고 하면 서명했겠지. 그녀는 안심하며 웃으면서 그 종이를 집어 가방에 넣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이 한 번의 서명은 내가 던진 미끼일 뿐이었다. 그들이 정말 이 종이를 들고 내 돈에 손을 대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면 나는 최병준을 시켜 그들을 흙탕물 속으로 걷어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모자 관계나 형제자매의 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는 침대 옆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혼자 천천히 씹었다.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병실 TV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딸에게 쫓겨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었다. 시청자들은 댓글창에서 심하게 욕을 했다. 나는 문득 좀 웃음이 나왔다. 드라마 속 할머니는 가짜 죽음이고 나는 가짜 죽음이고 나는 가짜 죽음이고 그녀는 뛰어내릴까? 그녀는 뛰어내렸다. 그들이 무릎 꿇고 예전에 그 축하 만찬에서 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되씹게 만들 것이다. 퇴원하는 날은 흐린 날씨였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이준영이 김혜민을 데리고 왔다. 간호사가 나를 병실 밖으로 밀고 나오자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환경이 정말 좋아요. 다 1인실이고 재활치료도 할 수 있고 정원도 있어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한 표정을 가장했다.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김혜미는 짐을 받으면서 부드럽게 웃었다. 집은 너무 어수선해서 엄마가 막 수술 받으셨으니 피곤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2주 정도 지내시다가 회복되면 저희가 다시 모시러 올게요. 나는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원 넓어? 그들은 안도하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사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고 마침내 새로 지어진 고급 요양센터에 도착했다. 높은 보안, 자동문, 정원 조경, 모든 것이 최고급 돌봄처럼 보였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내 마음은 싸늘해졌다. 문은 카드키 잠금 장치였고 창문은 3분의 1밖에 열리지 않았다. 침대 머리맡 콘센트는 전원 외에는 모든 장비가 시스템 제어였고 침대 머리맡에는 카메라가 뻔히 나를 향해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저기, 아까 아들이 저녁에 산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웃었다. 병실 밖으로 나가려면 카드키를 찍어야 하고 보호자가 동반해야 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나를 산책시키는 건지 감시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투명한 약통을 꺼내자 각 칸에는 흰색, 노란색 약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심지어 라벨 없는 작은 파란 알약 2알도 있었다. 이것들은 수술 후 회복약이에요. 매 식사 후 한 칸씩 드시면 돼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약들 이름이 뭐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다 의사 선생님이 통일해서 처방한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나는 옷장 밑에서 숨겨둔 돋보기를 꺼내 약통의 약들을 하나씩 꺼내 자세히 보았다. 설명서도 표시도 없는 약을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바로 복용시키지 않는다. 나는 몇 알을 조심스럽게 치약 튜브 밑부분에 넣고 입구를 다시 잘 막았다. 그리고 세면대 거울 뒤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수요일 오후 4시. 나는 사흘을 기다렸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좋게 말하면 요양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통제였다. 매일 똑같은 음식, 똑같은 루틴. 밥 먹고, 약 먹고, 쉬고, 자고. 마치 내가 요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는 것 같았다. 자유도 선택도 없었고 심지어 문 밖 복도도 마음대로 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럴수록 나는 이곳의 본질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통제. 사흘째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햇살이 얼굴에 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다. 옆에는 얼굴이 누렇고 눈빛이 흐릿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여기 반년 있었는데 익숙해졌어? 라고만 말했다. 익숙하죠.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어차피 갈 데도 없으니까.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이 약들 뭔지 아세요?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에 갑자기 경계심이 스쳤다. 새로 왔구먼. 그냥 이 약들을 먹으면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꿈도 안 꾼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원래 다리도 잘 걸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지난달에 하루 약을 끊었더니 밤에 3시간밖에 못 잤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봤어요. 그는 웃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들이 장기 요양 협약에 서명했어. 요양원이 병원보다 낫다고 하더군.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말없이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4시 나는 약속대로 치약 튜브를 아래층 쓰레기통 옆 청소 도구함에 넣어두었다. 저녁 7시 최병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침울했다. 박 여사, 드시는 약에 문제가 있어.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무슨 문제요? 그 안에 만성 칼슘 채널 차단제가 들어있어. 신부전 약물에 쓰이지만 이 용량으로 장기 복용해서는 안 돼. 박 여사가 드시는 건 강화판이야. 계속 복용하면 심장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얼마나 먹어야 문제가 생기죠? 빠르면 2~3달, 길면 반년에서 1년. 결국 노인성 신부전으로 자연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아무도 조사하지 않을 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녁에 나는 약통을 간호사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이 약 다 먹었는데 한 통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나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약 정말 대단하네요. 먹으면 바로 졸리고 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녀가 나간 후 나는 침대에 머리맡에 기대어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를 천천히 처리하고 싶어 했다. 따뜻한 물에 삶아 죽이듯 한 노인의 생명을 끝내려 했다. 하지만 나는 물속의 개구리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깨어났다. 이제 내가 그들의 판을 뒤엎을 차례였다. 아침 7시 막 일어났을 때 최병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고서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매우 침울했다. 평범한 약이 아니야. 맞춤형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에 앉아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작은 파란 알약들에는 심장박동 억제 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용량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효과가 있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심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겉으로는 심장성 돌연사처럼 보이지만 인위적인 요소를 찾아내기 어려워.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깔끔한 죽음인 거죠? 맞아.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는 보험회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야.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뭔가 알아낸 거 있어요? 박 여사 명의로 된 지난 3년간의 보험 기록을 확인했어. 그는 서류를 펼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다. 보험 계약이 4개인데 그중 3개는 박 여사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에 가입한 거고 수혜자는 모두 아들 준영이야. 그리고 1개는 반년 전에 새로 추가된 건데 앞에 3개보다 보험금이 2배나 높아. 내 머리가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의 다음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내 몸에 문제가 생겨 몇 번 입원했었다. 이준영은 내게 만약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뒤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을 몇 개 더 들어두세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를 믿었다. 직접 서명하던 날
그가 서류 믿었다. 직접 서명하던 날 그가 서류 몇 장을 가져왔고 나는 돋보기를 쓰고 있었다. 그는 엄마 글씨가 너무 많으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웃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 웃음 속에는 우쭐거림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험금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나는 최병준에게 물었다. 가장 길면 3개월, 가장 짧으면 48시간이야. 병원에서 자연사 진단서만 발급되면 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들은 3년간 나를 위한 판을 깔아두었다. 자산 이전, 인지 유도, 수술 계획, 심지어 이 약까지도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곧 고처리될 현금 인출기였다. 나는 송우진에게 자료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병원 시스템에서 내 과거 병력, 약물 기록, 수술 절차, 그리고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수술 전 동의서를 찾아주었다. 그 위에는 한 줄의 글씨가 있었다. 가족 대리 서명. 환자 당시 정신이 불분명함. 그는 서류를 출력해 요양원문 앞으로 가져다 주었다. 나는 우편물인 척하며 직접 뜯어 내 휴대용 가방에 봉인했다. 이 사본들에는 네 개의 보험계약 원본 스캔본, 보험회사에서 이준영을 수혜자로 지정한 문서, 은행 계좌 위임장 사본, 병원 입원 기간 동안의 정신상태 평가 기록, 인위적으로 조작된 약물 배정 기록과 용량 불일치 보고서, 두 병원의 약물 기록과 의사 서면이 일치하지 않는 비교 차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종이는 그들이 깔끔하게 준비한 증거였다. 나는 이 서류들을 황색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날 정오 햇볕이 강했다. 나는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 벤치에 앉아 최병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나 대신 보관해달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무거웠다. 지금 고발할 거야? 기소할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요. 왜? 그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 그들의 바닥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멀리서 햇볕을 쬐는 노인들을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진짜 속셈을 드러낼 테니까. 그들을 뿌리 뽑을 생각이야? 그들은 더 이상 내 자식들이 아니야.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또렷했다. 그들은 공범이야. 살인을 통해 돈을 얻으려는 무리들이지. 나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생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그날 저녁 이준영이 찾아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가져왔고 친절하게 귤도 까주었다. 나는 아주 기쁜 척하며 맛있게 먹었다. 그가 내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가볍게 물었다. 엄마, 요즘 약 드시고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없어. 먹으면 잠만 잘 오고 마치 사형대나 쉰대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내일 서류 가져올게요. 은행에서 엄마 친필 서명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해요. 지난번 도장이 흐릿했대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없어. 내가 직접 쓰는 게 네가 찍는 것보다 더 깔끔할 거야. 그가 나간 후 나는 약통을 한쪽으로 밀어 다시 그 시료 채취용 치약 튜브에 봉인했다. 이제 2단계가 시작될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준영은 평소보다 일찍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를 보며 웃었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나는 의자에 앉아 그가 어제 사준 새 스웨터를 입고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구였더라? 그는 내가 이런 바보 연기를 하는 것에 익숙한 듯했다. 저 아들 준영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 펜을 들어 천천히 물었다. 네가 서명할 서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나 어제 서명한 것 같은데. 그는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어제는 보험회사 서류였고 이번엔 은행에서 지난번 도장이 흐릿하다고 서명이 필요하대요.
나는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자산, 위탁 위임잔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진지하게 보는 척하며 중얼거렸다. 준영이에게 위임해서 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개인 계좌 및 금융자산을 대리 관리하도록. 나는 가볍게 웃었다. 나 아직 안 죽었잖아. 이준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음이 변했다.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지금 엄마 정신이 별로 좋지 않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증명서를 써주셨고요. 이건 그저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네가 편하게 하려는 거겠지.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나는 일부러 그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다. 비뚤비뚤하게 내 이름을 서명했다. 글씨는 더 이상 반듯하지 않았고 마치 TV에서 보았던 인지 장애 노인이 쓴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서명을 보더니 무언가를 확인한 듯 눈가에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좋아. 그는 미끼를 물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내게 약을 줄 때 나는 한 가지 요구를 했다. 돈을 좀 미리 나누고 싶어요. 유산을 나누신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싸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이 소식을 전하자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준영이 직접 왔다. 은행 예약증까지 들고 있었다. 엄마,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하나은행 BI 피름으로 예약해놨어요. 우리 확실히 예약이에요. 엄마가 누구한테 뭘 주라고 하면 다 따를게요. 나는 웃었다. 그럼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 그는 잠시 멍해지더니 더욱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파란색 울 정장을 입으세요. 그래야 더 활기차 보이죠. 그날 아침 나는 그가 직접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갔다.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는 가는 길에 말했다. 치매는 치매인 척해도 이 길은 아직 기억하시네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행 대문은 여느 때처럼 차가웠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오랜 지인 김 과장이었다. 나는 이 은행의 15년 단골 고객이었고 그는 내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이준영은 그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고 우리는 조용한 유리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연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말씀해 보세요. 수진이도 이번엔 다투지 않고 엄마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는 펜을 들고 열정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머뭇거리는 척했다. 그럼 내 2계좌 모두 네 이름을 쓸까?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엄마가 원하시면 수진이도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그럼 그 보험은? 그건 벌써 다 해놨어요. 엄마 지난번에 서명하셨잖아요. 그가 가볍게 말했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내가 정신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내가 서명한 건 믿는 거야? 그는 분명히 당황하며 입꼬리가 떨렸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후견인 지정하라고 권유한 거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 나 지금은 정신이 멀쩡한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멀쩡해요. 멀쩡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가 써. 내가 보고 서명할게. 10분 후 회의실 문이 가볍게 노크되었다. 김 과장이 자료 몇 부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 여사님, 전에 남기신 서류들을 저희가 복사했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은행 법무팀에 보관될 예정이니 서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령 고객의 중대한 자산 거래의 경우 은행은 녹화를 진행하고 감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가 미리 계획한 거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이 길고
긴 싸움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저 내가 치매에 걸려 누구에게 돈을 주었는지 잊을까봐.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그의 입꼬리가 2번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행을 나설 때 햇볕이 눈부셨다. 송우진이 변장한 채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다. 그는 오늘 의사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것이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그들이 마지막 수를 쓸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이준영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똑똑했다. 너무 똑똑해서 내 눈물 한 방울과 매번 흐릿했던 미소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눈에 나는 늙은 할머니였고 글도 모르는 약물도 구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예금 비밀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치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잊었다. 나도 한때 남편 뒤를 든든히 지키던 기둥이었고 집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렸던 그 손이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나를 부드럽게 배웅해 줄 것이라는 환상도 품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무덤으로 반쯤 밀어 넣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끌어올릴 차례였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내 목숨을 되찾을 차례였다. 나는 회의실의 깊고 푸른 회전의자에 앉아 앞에 펼쳐진 통유리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내 무릎에 쏟아져 따뜻하게 달구었다. 정확히 10시 이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를 볼 때는 심지어 약간 우쭐거리는 기색마저 띠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날에는 단정하게 입어야지. 그는 웃으며 앉아 서류 뭉치를 꺼냈다. 서류철에서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내게 보여주었다. 이 부분은 엄마가 저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이고 이 페이지는 싱가포르 계좌 합병 신청서, 그리고 이 서류는 고엄 신탁 제의임이에요. 엄마는 여기, 그리고 이 줄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는 펜을 건네받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애써 알아보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누구였더라? 그의 웃음이 반추간 굳었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었구나. 나는 한 번 더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가 말해봐. 내가 이걸 서명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너를 위한 거야? 당연히 엄마를 위한 거죠. 그는 주저없이 말했다. 나중에 엄마가 돈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편하잖아요.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며 중얼거렸다. 나를 도와주는 건지 내 것을 가져가는 건지.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득했다. 엄마,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너는 의사잖아. 당연히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떤 돈을 써야 하는지 알겠지. 그는 내 말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이것이 자신을 믿기 시작한 노인이 마침내 모든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첫 번째 서류의 흐릿한 박자를 천천히 서명했다. 그리고 멈춰서 그를 바라보았다. 다음은? 그는 가리키면서 웃었다. 이것들 다 연결된 서류들이에요. 나는 천천히 시간을 끌었다. 한 획 한 획 모래를 긁는 것처럼 느리게 그었다. 3번째 페이지에 서명할 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밖에서 열렸다. 죄송합니다. 잠시 작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이준현이 그 순간 숨을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이어서 발소리가 들렸다. 구두가 바닥을 밟는 소리는 침착했지만 위압적이었다. 저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김경관입니다. 현재 이준영 씨와 김혜민 씨에 대해 법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나는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눈앞의 모든 것을 예정된 연극처럼 바라보았다. 경찰이 그에게 다가서자 그의 첫 반응은 서류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제 엄마가 서명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당신들은 이렇게 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이 서명들은 일시적으로 동결될 것이며 감정 및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혜민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원래 문가에 서 있었는데 발걸음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다. 저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계획한 거고 약도 그의 친구가 준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는 내 병실 침대 옆에 서서 웃으며 내게 약을 주었지만 지금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든 자료를 압수했다. 은행 수혜자 변경 신청서, 위조된 서명 필적, 보험 계약 스캔본, 모두 이준영을 수혜자로 지정. 녹음 증거집에서 김혜미나 축하하는 대화, 요양원에서 약물 용량에 대한 논의, 약물 보고서, 내가 복용한 약물에 강력한 칼슘 채널 차단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 병원 정신상태 평가 위조, 본인 필적과 병원 정신상태 평가 위조. 그날 밤 증거들이 회의실 탁자 위에 펼쳐지자 공기는 마치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손에 든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내가 쓴 이 몇 글자가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네요. 김 과장이 앞으로 나와 나를 부축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할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멀었어. 이수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로그인하는 즉시 추적이 발동될 겁니다. 이준영은 수갑이 채워지기 전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엄마, 언제부터 저를 속인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술잔을 들고 늙은 할망구는 내일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의 눈빛이 갑자기 낯설게 변했다. 마치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본 것처럼.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이끌려 문 밖으로 나갔다. 김혜미는 다리가 풀려 두 명의 여경에게 부축받아 회의실을 나섰다. 회의실에는 나, 김 과장, 송우진, 그리고 식탁 위 그 서류 더미만이 남았다. 나는 내가 직접 서명했던 그 몇 장의 종이를 바라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들은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라 차가운 거래였고 내 머리 위에 쓰인 가격표였다. 나는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둔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늙었을 뿐 바보는 아니었다. 송우진이 내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 그는 나를 보았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사흘 뒤 뉴스가 나왔다. 그날 오후 햇볕이 좋았다. 나는 새로 이사 온 집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래층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과장이 내게 보낸 지역 뉴스 링크였다. 나는 클릭해서 보았다. 제목은 간단명료했다. 이른데 어머니 가짜, 치매로 친족살인모의 적발, 관련 자녀 현장 체포. 나는 비디오를 클릭하지도 않았고 댓글도 보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끄고 빨래를 계속 널었다. 바람이 셔츠를 부풀게 했다. 마치 이 하루도 바람에 불려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곳은 시내 외곽의 노인복지 단지에 있는 남양의 작은 아파트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안전하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집은 월세지만 계약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의료 서비스와 법률 자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는 간호사도 병실도 없다. 3층짜리 공용 아파트, 공동 주번, 2대의 셔틀버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연배의 동년배들이 시르명 살고 있다.
내 옆집에는 성격이 밝은 할머니가 사는데 젊었을 때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글씨가 인쇄된 것처럼 아주 예쁘다. 그녀는 첫날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저는 여기 요양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러 온 거예요. 나는 웃었다. 저도 그래요. 나는 그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수진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녀가 이미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도주했고 계좌가 동결되어 지금은 수배대상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특별히 놀라지도 특별히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해득 씨를 따지는 법을 알았고 실제로 이준영보다도 영리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다. 바로 나의 감지능력. 그리고 이제 그녀가 영원히 과소평가했던 그 한 가지가 그녀의 막다른 길의 시작이 되었다. 2달 후 나는 한 강연을 열었다. 장소는 지역 노인 대학이었고 주제는 신종 가족형 사기 방지. 당신에게 익숙한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였다.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공책을 들고 열심히 필기했고 어떤 이는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그 녹음은 어떻게 숨긴 거예요? 나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영웅인 척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설명했다. 언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떻게 내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지, 어떻게 들키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악의적인 친척들에게 법적으로 맞섰는지. 한 할머니는 강연을 듣고 나서 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아들도 자꾸 저한테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재촉해요. 나중에 송금하기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뭔가 이상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 일단 서명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의지할 곳을 찾은 듯했다. 매번 강연이 끝날 때마다 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 어떤 이는 손녀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게 하려는 속셈이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입원하자 며느리가 은행 카드를 들고 와 대신 병원비를 내주면서도 뭔가 꺼림칙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지금은 내 딸이 하는 말도 못 믿겠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애를 느꼈고 하나의 현실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계획의 일부가 되기 쉽다는 것을. 누군가는 당신의 죽음의 시간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죽음의 시간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당신의 은행 계좌를 계획하며 누군가는 심지어 당신의 치매 정도까지 계획한다. 그들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리 준비하는다. 최병준이 나를 찾아왔을 때 손에는 2잔의 두유를 들고 있었다. 아침에 박 여사 강연 영상 봤어. 와, 박 여사 이제 시의원보다도 더 영향력 있네. 나는 두유를 받아 들고 그를 보며 웃었다. 그들이 정말 영향력이 있었다면 내가 강연을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는 앉아서 의자에 기대어 반쯤 누웠다. 다음 단계는 뭘 할 건지 생각해 봤어? 무슨 다음 단계요? 생활 말이야?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잔에서 황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표지에는 세 줄의 손글씨가 붙어 있었다. 개인 유산 신탁 위임장. 박순옥은 생전 모든 재산에 대한 서명 결정권을 보유하며 본인 사망 시까지인지 평가를 이유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리 관리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번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응시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취급받는 게 두려웠어요. 그들이 제 생사를 결정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들이 제 생각을 결정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박 여사는 그 누구에게도 결정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돈 한 푼까지도 내가 결정할 거야. 저녁에 나는 발코니에 앉아 하늘에 서서히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내 노년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독립에서 의존으로, 소유에서 위탁으로, 생활에서 계획으로.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이 5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20년을 낭비할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된다. 효자처럼 보이기 위해 천천히 빼앗기는 것을 참아서도 안 된다. 다투기 싫고 번거롭기 싫고 외롭기 싫다고 해서 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계획하게 맡겨서는 안 된다. 내 평생은 나 스스로 살아왔다. 이제 와서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차례가 아니다. 박순욱의 새로운 삶에는 놀라운 변화 같은 것은 없었다. 그녀가 이사 온 곳은 시내 외곽에 있는 노인복지단지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방, 혼자 사는 공간이었다. 창가에는 개수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꽃이 피면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보이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고 젊었을 때처럼 천천히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다만 이제 그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정리하지도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도 않았다.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온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림을 꾸려온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냈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을 정했다. 매달 생활비로 3천만 원 이상 쓰지 않지만 반드시 자신을 위한 지출을 한 번은 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새로 산 실크 스카프였고 때로는 혼자 보는 고전 영화였다. 한 번은 인터넷으로 유화 수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림은 비뚤비뚤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붓을 한번 휘두르면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 그녀는 최병준과도 꾸준히 연락했다. 두 사람은 격주로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는 복지단지 식당에서 찌개를 먹었다. 다른 사람들이 황홀 로맨스를 하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저는 이제 결혼이 필요 없어요. 대화가 필요할 뿐이죠. 그녀는 과거의 일들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서류에 서명해 주는 것을 보면 그녀는 가볍게 한마디 했다. 그렇게 급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그녀가 대단히 강해진 것이 아니다. 그저 그녀가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10년은 더 이상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정한 노년은 당신이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고 목숨마저 잃을 뻔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진정으로 가져본 적 없는 한 가지를 얻었다. 선택의 자유를. 혹시 당신도 어느 순간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혹시 당신도 어느 순간 언젠가 정말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운명을 맡겨야 할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는가? 모든 자식이 나쁘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당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능력이 남아있을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채널 5천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